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북 출신인 유명 프로배구 선수 자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이른바 학교폭력 미투가 체육계와 연예계를 넘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현 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교 체육 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여러 대안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 사항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학폭 미투와 학교폭력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학교폭력 미투 현상에 대한 문제와 처벌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들 말씀 나눠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또 실시간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또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학교폭력 미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딸도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수영을 원래 체육 중학교, 체육 고등학교에 다니려면서 하던 애가 있는데 걔가 중학교 때 학생들 막 때리면서 가르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지금은 응급구조 배우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한 공포증도 갑자기 생기고. 학폭은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영혼이 자라는 시기에 그거는 정말 그 아이의 학생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돼요. 요새 애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 학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슈적으로 그게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너무 과하게 해서 좀 그 사람을 뭐 죽이게 한 것도 있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빌미로 스포츠계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잖아요.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던 거 같고 그냥 그때만 반짝하고 점점 사그라들고 또 일 터지면 수습하기 바쁜. 애들의 마인드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각 학교마다 필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거기에 따른 걸 받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또 계속 피해를 입고 말 못하고 가해자들은 계속 생기잖아요. 증거 없다고 해서 모른 채 넘어가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학교폭력 미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의 김윤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윤태입니다. 네, 전북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최선광 상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선광입니다. 예. 이 체육계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선광 선생님, 모든 체육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 사이에서의 학교폭력이 이제 거론이 됐고 문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일반인까지 번지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먼저 짚어주시고 우리 전북에도 역시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죠. 우리 지역 출신 선수 이다영, 이재영 두 쌍둥이 선수의 학교 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수가 전주 중산초등학교 근영여중 출신인데요. 학교 다닐 때 동료나 후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그 폭력이라든가 특히 칼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또 예. 부모 욕을 하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스포츠계의 일종의 금수저입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가해자인 이 쌍둥이 선수가 오. 자신들의 이 폭력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 자필로 사과 편지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시절에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부모님이 찾아오는 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오면 이 두 선수의 눈을 피해서 학교 뒷산에서 몰래 만나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걸리기라도 하면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한테 걸리면 주로 입 주위를 때렸는데 이 선수가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늘 입에 피가 고여 있었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저런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쌍둥이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사인 흥국생명에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무기한 출장 그렇죠. 전응지를 시켰고 또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됐습니다. 예. 네. 누군가는 가해를 할 때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일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윤태 교수님, 네. 남자들의 경우 물론 뭐 남녀 할 것 없이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요즘에 일진이라고 합니까? 네. 이 힘이 있는 예전에 뭐 학생이 힘 없는 아이를 좀 괴롭히고 가해를 했다면 네. 이제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정도의 이 학교 폭력, 체육회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 내 폭력이죠. 예. 네, 그리고 미투 나도 당했다. 이제야 말하고 싶다. 정말 힘들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에 대한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 대한 것도 일부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복수 심리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이유는 되겠지만 예. 첫 번째는 사회에 대한 호소예요.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 그리고 권성징악 예.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호소가 한국이 이제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언론에다 호소하고 그리고 언론은 사실 이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선정적인 보도, 사회 보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럼 거기에 엇물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학폭 사태의 문제는 예. 사실은 뭐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발생한 게 아니라 뭐 5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어요. 제가 82학번인데 저희 때도 쇠사슬과 뭐 염산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영화 봐도 예.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그게 없었던 것처럼 최근의 문제처럼 최근의 젊은이들의 문제처럼 하는 것들은 절만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라든지 또 사법적 판단 징계 이런 문제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국정원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 대한 처벌을 절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촉법소년일 때 미성년자 때 저지른 거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저지른 것보다도 사회가 저지르고 학교가 저지른 건데 그걸 한 개인에게 씌운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언론도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도, 책임 있는 보도를 좀 해야겠죠.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현 교수님.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있고요. 네. 학교 안에서 보면 학생과 사이에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이 강해서 이것을 폭력으로 느끼는 학생도 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에 대한 증오가 있고 이 사회의 이 폭력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는 속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체육교육 폭력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폭력에 대한 개념, 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 관대했었죠. 그리고 특히 사랑의 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스포츠계의 이런 폭력 문제는 특히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특정 선수들을 몰아주게 하는 엘리트 체육 중심이 있었다 보니까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폭력이 허용되고 그랬던 문화가 결국은 이제 터지고 곪고 곪아서 지금에서야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참 이 체육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최성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엘리트 중심 1등이면 되고 금메달이면 되는 그 속에서 다른 폭력이나 다른 조그마한 사건들은 묻혀도 되는 하지만 이제 체육계 뭐 신유용 선수의 성폭력 미투를 비롯해서 많은 이 사건들이 불거지고 이것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나 경찰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마 과거에 그런 말들 했죠. 맞은 사람은 발 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벗고 잔다고 편안히 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약한 고리 부분에서 오히려 터집니다. 지금 뭐 언론사 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얼마 많아요. 특히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법적 판단을 해가지고 뭐 근절해야 된다. 근절이 결국 뿌리를 자른다 아닙니까? 근데 뿌리를 과연 자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사회가 한 역할들, 학교가 한 역할들, 교육의 문제들 지금 최성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체육인 위주로 성장을 시켜놓고 올림픽에서 국가별 순위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체육계의 폭력이 없어지며 그걸 어느 한두 명의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우리가 검찰, 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데 검찰 자체 내에서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큰 그 권력 행사들이 난무하고 실제 거기는 저는 물리적인 폭력도 있다고 봐요. 뭐 언어적인 뿐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말 근절하려고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경쟁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없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이걸 또 처벌 위주로 또 마녀 사냥하듯이 마녀 사냥이 제일 무서운데요. 전 지금의 이제 그 뭐 체육 엘리트 체육인의 사례도 절대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진행돼서 인민재판이 왜 무섭습니까? 바로 법이라는 정확한 형량을 갖고 속에서 실질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녀 사냥하고 그걸 선수권 박탈하고 그걸로 사죄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겁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유명 스포츠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 또 신유용 뭐 유도 관련된 선수. 아울러서 지금 뭐 도내 한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의 또 폭력도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이게 사실 고 최숙현 선수가 23살의 나이로 비극적으로 이제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체육계의 이런 폭력 문화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라, 근절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배드민턴부에서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폭력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모욕 이런 등등의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처벌 없이 이 선수는 이제 명문 또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배 선수가 피해를 당한 후배 선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발목 부상을 당해서 본인의 재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자가 이 선수 가해자 선수의 전신 마사지사로 담당이 돼서 마사지를 하기도 했고 뭐 이제 걸핏하면 그 폭언 조두순 닮았다든가 이런 식의 폭언을 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교수님,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로 이렇게 폭행과 폭언과 폭력을 휘두를까요? 또 성폭력까지. 네, 우리 이제 가해자를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성이 있죠. 잔인성. 네, 그 잔인성 안에는 쾌락을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 실제기 호르몬도 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특히 가졌을 때 많이 가질수록 더합니다. 지금 뭐 우리 성인 사회에서도 뭐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질수록 더 이제 잔인해지고요. 실제 학교 사이에서는 그 또래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힘이 세다는 거, 뭐 공부를 잘한다는 거, 집이 부자라는 거. 혹은 운동을 잘한다는 거, 이런 거, 친구가 많다는 거, 이런 걸로 그렇지 못한 대상에게 학대를 하고 학대한 속에서 갖는 그런 쾌락, 이런 걸 이제 얻는 거가 대부분의 심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 그런 거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게 된 연유에는 그 학교의 환경, 사회적 환경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과거의 일, 한 30-40년 전의 일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학교 내 폭력이 스포츠계에도 그렇고 현저하게 없습니다. 뭐 100% 없진 않고요. 그럼 이 나라들은 왜 그게 없었는가? 이거는 개인적인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 사회적 환경이 벌써 달랐던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사회의 가치가 달랐었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학교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해요.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토론하고 서로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 또래 문화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또래 문화에서 그나마 우리 때 제가 지금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아주 착한 돌쇠, 의리의 돌쇠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방관자가 안 되고 중재를 해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방관자가 되는. 근데 왜 방관자, 개인주의로 만들었나? 이건 대부분 사회적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벌 이런 얘기도 할 때 그때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그때 감독이 누구냐? 네, 그때 교육감이 누구냐? 그때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 거기에다가 화살을 돌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가해자 한 명에게 돌리는 거는 좋지 못한 방법이죠. 수십 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수십 년째 근절이 안 되는 건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최성원 선생님 학교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학교 현장에 가시는데 많이들 이 강의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인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특히 체육계는 더 심하죠.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떤 한 팀 내에서 특정 선수, 특히 이제 에이스 선수 같은 경우한테
지나친 특혜나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스포츠계의 폭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형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후배나 동료 선수들한테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거기에는 이제 특히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도 학습권을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입니다. 그렇죠.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습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만 들어가도 영어나 수학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 공부만 해서도 이 인문계 과정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오전 수업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수업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수업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잠자고 그러는 것밖에는 애들한테는 수업 시간이 고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제도나 이런 거 없이 그런 환경에다 몰아놓고 성적만 좋으면 이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지나친 특혜, 권력 그런 문제가 이 스포츠계에 이제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승환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는 개인 한 문제보다는 사회적 환경 교육의 문제인데 특히 그중에서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네,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했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줬는가. 그리고 너가 경쟁할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거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욕심과 과중 책무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런데 부모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한이화를 하잖아요. 물론 부모가 겪은 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회를 보니까 결국 그래서 명문대 나오고 그리고 의리보다는 더 다른 걸 쫓아가고 이랬던 것도 훨씬 난 거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뭐 여러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부모들의 역할 다룬 테마다. 네,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거에서는 일단은 부모의 책임들 그리고 사회의 책임들 그리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리고 왜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해서 부모들이 바뀔 수가 없을까? 왜 자기 자식들에게 그걸 강요해야 될까? 이 문제가 사실은 근절의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라는 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스스로가 안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발하고 드러낼까? 혹시라도 또 이 드러냄으로써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런 점에 좀 더 학교 현장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 학교 현장에서 만약 우리가 체육계 문제로 본다면 만약 엘리트 선수 한두 명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대학 진학할 때 그리고 뭐 실업 단으로 갈 때 이 한두 명의 엘리트가 다른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그 구조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학교는 그 학생들로 인해서 그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 혹은 선전을 한다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냥 한 명의 가해자를 문제를 놓고 근절시킬 수 없는 거죠. 그 엘리트 선수든 아니든 가해자는 가해자잖아요. 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단순하게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벌써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그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학생 이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사과나 이런 것만으로 벌써부터 용서와 화해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것이고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사안의 경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본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어떤 처벌은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체육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격 정지라든지 출전 정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감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처벌이 일단은 사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법적 처벌은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공소시효에 의해서 그 이제 처벌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린 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처럼 똑같이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가 있어서 실제 그 사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그런 처벌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게 학교 내 폭력에 가장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거는 실제 미투 나도 당했어라고 할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일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하고 많이 떠난 경우가 많아요.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 대부분 학령기예요. 그리고 학교로부터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청소년
자살에 대한 통계를 학년별 통계를 안 내요. 고등학교 1학년 몇 명 죽었다. 고2 몇 명 죽었다. 고3 몇 명 죽었다. 이걸 안 내요. 이걸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1이 죽었다. 어느 학교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실제 지금 군대에서도 만약 자살이 일어나면 거기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다 책임집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질환이다. 정신질환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자살한 거. 대부분 학교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심하게 폭력당한 학생들은 사실은 다 떠났을지도 모른다. 아하. 이제 그다음 이제 폭력당한 이제 학생들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 학생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완충제로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 오랫동안의 그 트라우마, 이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민재판,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뭐 선수생활 그만두게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이제 신중해야 되고요. 실제 보도가 제일 신중해야 되는데 뭐 정정 보도도 있고 나중에 사법적 판단도 있지만 일단 언론에서 이거를 너무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정말 나쁜 거야.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사회적 인식은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는 사실 너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정말 피해자가 나 피해자입니다라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언론에서 좀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고 법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 강하게 처벌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잠깐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회를 이제 병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촉법소년대로 다른 방식의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고 유럽 사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말이죠, 최성원 선생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가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로진입 봉쇄, 뭐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제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확실한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프로구단 입단하거나 이럴 때 이 선수가 학교 폭력에 개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의무화한다든가 이랬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 개입이 돼 있던 선수를 어느 구단에서 이렇게 채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 폭력에 개입이 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인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피해자의 경우 정말 심한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말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42.3%는 자살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스포츠계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 내에서의 그런 신체적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81.8%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스포츠 선수는 20%밖에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포츠계의 특성상 집단성과 폐쇄성입니다. 그 선수풀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피해를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이 정말로 도움을 정말 자신의 선수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사분들의 역할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 많이 다니시죠? 강의도 그렇습니다.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일단 교육이 먼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폭력이 있다면 정말 선수 생명 끝장날 수도 있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절대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묻힐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년 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바로 그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최성강 선생님 같은 분을 많이 전문가를 많이 이제 배출해내고 또 이런 인권센터가 지금도 보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아주 열악해요. 근데 이런 데를 늘리고
그리고 더 전문성을 주고 또 권한을 늘려주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예. 아마 한 5년 전에 아까 이제 최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 이런 거 새로 만드는 거가 좋아질 거냐. 아마 5년 후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면 하나도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좋아지겠죠. 아니요, 조금도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해는 방식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뭐 대처 방식, 무슨 법, 그리고 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처벌 위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고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실제 꼭 유럽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육인들 안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나 폭력 사례가 제일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체육을 통해서 공정한 걸 배우고 또 규칙을 배우고 또 그때 잉여 에너지가 폭발돼서 나와요. 그 에너지를 이제 사용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제 가해자라는 학생들에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쾌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잉여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잉여 에너지 발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 체육하는 사회 엘리트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낙오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 단절 선수들. 맞죠. 이들은 자포자기하는 속에서 바로 다른 후배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군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력 단절 선수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 하려면 이런 선수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도 입시제도를 없애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자율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죠. 절대 법 만들고 사법부에 보내고 사법부 자체가 경찰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두 전문가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이해가 되고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학폭 미투 학교폭력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최송강 상담사 그리고 우석대 유아 특수교육과의 김윤태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교육청을 연결해서 전북교육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정영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청 대변인 정영수입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간히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구에서 배드민턴부까지. 어떻게 전수조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배드민턴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일 날 덕진경찰서하고 전주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교육력 회복과 또 관계 개선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회복 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이렇게 오픈해서 하게 되면 참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셨고 큰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예방을 잘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 교육, 또 가정 폭력 예방 교육도 연 1시간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학생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교장 선생님, 또 행정실장님, 지도교사 등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고 있고 학생 선수들은 월 1회 이상 지도교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라는 게 언제 정해두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어찌 보면 늘 1대1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상황이 좀 펼쳐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밀 보장도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할 때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전북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117 학교 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우리 교육청 상담 인력 3명을 파견을 해서 상시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신고 내용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강의를 하는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이버 불링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사례별로 또 대처 방안도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렇게 작년 상황을 저희들이 보니까 그 사이버상에서의 그 학교 폭력이 증가한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다 보니까 퍼센트가 좀 사이버 폭력 퍼센트가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 교육청은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 증거가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할 때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사이버상에 남아있는 지원자의 학창시절 흔적을 검색하는 등 인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앞으로도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특성을 보면 변화가 빠르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의 적절한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 권익센터의 최승원 선생님과 우석대학교 김은태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청에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체육회 인권상담사인 최성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강의에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과연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지도자에 대해서 자신의 폭력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많은 의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고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개선을 분명히 먼저 해주시고요. 특히나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단성과 폐쇄성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선수들이 선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쉽게 외부에다가 도움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선수 생활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걱정이나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조심성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우에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해 선수가 빠지게 되면 팀 자체가 아예 해체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수들이 자신의 그런 심각한 폭력을 외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집단성, 폐쇄성 이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이 쉽게 이런 문제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학교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 수업도 하고 원격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담들이 선생님들에게 매우 많습니다. 또 이렇게 방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생활지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좀 많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 상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 학교 폭력 사안 발생 후에 조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한데 예방 차원의 학생 선수들과 체육단체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체육회 차원에서 네. 스포츠 인권 교육을 선제적으로 좀 실시를 해서 예. 네. 스포츠 인권 감수성을 좀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태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지금 이제 교사에 대한 걸 언급하셔서 그거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사가 결국은 이제 학교 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 업무가 경감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더 과감하게 지금 교사들이 갖고 있는 행정 업무를 더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걸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군산에 있는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2달 동안 전념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의 해결 방식은 뭐였냐면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예. 그 전체 부모를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리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 자녀들 사회 나가가지고 더 큰 범죄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술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경쟁 위주로 보지 말고 친구들을 동료로 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부모 교육, 그냥 뭐 형식적으로 어떤 이론 가르치는 부모도 재미없어요. 정말 따끔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자치,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스스로 권한을 가지면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속에서 학교 내 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학생 자치를 확대하는 거,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해야 사실 이 문제가 없어지지, 지금 어떤 대처 전수조사, 이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말씀 주셨던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요. 학부모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저희들 학부모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 자치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귀하게 귀담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교라는 공간에서 최소한 안전은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전라북도 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정영수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벌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내 친구를 폭력을 휘둘렀다면, 가해자가 됐다면, 이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인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 뭐 중간 속에서 애매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뭐 법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때리면 폭력이고, 때려서 상처를 입었으면 상해가 되는 거고, 말로써 명예를 했으면 명예훼손인 거고, 욕을 했으면 모욕인 거고, 돈을 뺏었으면 뭐 공갈이나 강요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말로써 또 험악하게 뭐 니네 집에서 해코지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되면 협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학교 폭력, 애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않는 게 아니라 다들 사실은 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 다만 애매한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왕따, 따돌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 이제 학교 폭력의 종류 중 하나로 이제 들어와 있긴 한데, 사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누구와 놀지 않는다, 이 경우는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렵고, 왕따에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요. 뭐 때리거나 또 돈을 뺏거나, 아니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최 변호사님, 대부분 학창 시절,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뭐 증거 확보도 어렵고 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만료되고, 이 세 가지 경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상황이 그렇고요. 뭐 사실 이제 14세 미만,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처벌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10세 이상이 1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년법상의 소년보호 처분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그건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사법기관에 맡겨서 어떠한 처벌이 다 가능한 상황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학폭 미투 요새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일을 이제 사실은 졸업한 이후에 얘기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긴 걸로 따지자고 한다면 특수상해일 텐데 뭐 여러 명이서 한 명을 집단적으로 때린 경우 이런 경우도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일을 10년 지나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한 5년, 7년 이렇기 때문에 또 더 짧아지니까 사실은 그런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 확보죠. 사실 옛날에 뭐 내 기억 속에 뭐 맞았다, 돈을 뺏겼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형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공소시효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시 이제 녹취라든지 요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새 이제 주의해야 될 건 학생들이 꼭 녹취랄지 동영상이랄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 돈을 줬다고 한다면 돈 입출금 내역 같은 걸 꼬박꼬박 좀 모아놓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그 법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참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증거 확보도 중요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학교 폭력 미투가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위인 경우도 밝혀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라든지 적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학폭 미투는 뭐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학폭 미투의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유명 아이돌,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어떠한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지금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들은 좀 조심히 봐야 될 거예요. 좀 과연 허위도 있을 수 있고 진실이 좀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사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처벌을 좀 각오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폭 미투는 두 가지거든요. 요새 보면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는 하시지 않고 언론에만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둘 다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따지면은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예요. 무고죄는 우리가 그냥 뭐 무고죄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처벌이 엄한 범죄예요. 왜냐하면은 허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사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형이 센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이 미투를 하신 분들이 좀 당연히 전제하고 감안하셔서 지금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유명인 이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나를 때린 가해자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고소를 할 경우에 또 언론에 제보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일 좋은 건 학교 안에서의 어떤 가해와 피해자 이 사이에서의 어떤 해결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사건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참 대처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인가. 물론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또 교육 속의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뉴스가 나왔던 거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학생을 찾아가서 때려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례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법 체계에서 자력구제라고 하죠. 내가 폭력을 당했으니까 내가 폭력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 그것도 모두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현명한 대처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학생이든 부모든 하셔야 될 것들이 가장 먼저 이제 증거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예전같이 사실 예전 같았으면 CC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내가 맞았는데 상대방 안 때렸다고 했을 경우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 녹취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되고 또 뭐 그때 맞았을 때는 진단서를 좀 떼고 돈을 뺏겼을 때는 돈의 입출금 내역을 좀 확보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심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증거 확보 절차를 하고 두 번째는 항상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뭐 애들끼리 싸우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선생님도 징계 대상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뭐 대단한 애들끼리인데 뭐 이걸 넘어가? 이것도 사실 징계 대상이고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굉장히 좀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순간 모든 사건은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 확보와 신고 이걸 중점적으로 좀 교육도 해야 되고 이걸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 부분만 잘 처리를 하면은 모든 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역시 변호사님이라 정확하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용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만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참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또 해야 되는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처벌 위주로 사법적 판단에 맡겨서 이런 게 해결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찾아오면 저 김윤태 정말 그 예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처벌 위주로는 잠깐 동안에 줄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학교 내 폭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때 가졌던 어마어마한 모멸감이라든지 그때 상처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때 피해받았던 거에 대해서 공적인 속에서의 구제 학교 잘못이죠. 요즘 학교에서 조금만 다쳐도 운동장에서 다쳐도 학교가 다 그걸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심리적인 이런 받은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이제 구제해 줘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피해 프로그램 구제 이거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회니까요.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야 학교 내 폭력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뭐 한국에 지금 우리 최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시라든지 무한경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야 되지만 그게 한 번에 없어지지 못하죠. 또 OECD 10위 안에 국가가 어떻게 한 번에 없애겠어요. 근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학교 안에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자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성원 선생님 혹시 부모들을 상대로도 강의하세요? 네. 부모 상대로도 부모 교육을 하는데 지금 김윤태 교수님께서도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그 철저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의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법대로.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가 직접 찾아가서 때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랬을 때 가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정말로 진실로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없도록 하겠다.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학교 내에서의 정말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일로 온 사회가 들끓고 이런 일은 많이 없어지리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어찌 보면 먼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을 잘 보여줘야 될 그 중요한 굉장히 큰 교육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또 피해자의 심리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
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최성근 선생님 그 체육계 그래도 분위기 많이 좀 달라졌죠? 운동하는 분위기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 그 전북체육회에서 이제 전수조사와 모든 그 실업팀과 대학팀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와 함께 특히 실업팀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설문조사 후에 1대1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별 면담을 통해서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했던 폭력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폭력 문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형식적인 설문조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이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 시점의 이제 문제라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가야 될 그런 개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 교수님,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 처벌 위주 능사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근절, 뿌리에서 자른다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이럴 때 사회가 공분하는 거가 정말로 사회 공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쌓인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풀고 오히려 다른 제2의 폭력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느 사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 중에 하나는 사회가 만든 소년들, 어린 시절들에 대한 사회적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때 실수를 해가지고 인생 전반을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갔다 왔더라도 처벌을 받았더라도 혹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회가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서로 존중받는 사회지 너 처벌해라, 너 처벌해라, 너 징계해라, 강화해라, 이런 사회는 결코 폭력적인 사회지 온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말씀 저도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선수들에게 성적이나 메달에 목숨 거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운동의 즐거움이나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스포츠인이라서 행복하다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이 폭력만큼은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어떤 유명인들의 이 폭력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계속 제보를 좀 받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공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좀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돌아서면 남의 일, 나의 아이의 일이 아니면 다행이고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게 함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학교 폭력 미투와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윤태 교수와 그리고 전북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최성강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